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1. 미국의 배우, 영화 제작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연기력이나 외모를 넘어서 할리우드라는 산업시장 자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사실상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연예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 중 하나라고 보아도 될 정도. 리드 시절 인류 역사상 최강의 꽃미남이라는 타이틀을 달며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남의 대표적인 아이콘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려한 외모에서 온 이른 성공을 두루 맛보고도 여러 유혹들로 몰락해버린 수많은 청춘 스타들과는 달리 달콤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뛰어난 선관과 끊임없는 예술적 도전,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오랫동안 그 명성을 유지하였으며 여러 할리우드 거장들의 부름을 받으며 그들의 걸작들 속에서 숱한 명연기를 남겨온 현대 할리우드의 아이콘 중 하나이다. 단적으로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와 페르소나 관계의 인물인 사실이 말해준 수많은 명감독들이 탐내는 배우이기도 하다.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한 디카프리오에게 검사가 어리석은 질문을 할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정도. 무엇보다 현 시대에서는 출연만으로도 영화 홍보가 되는 존재 자체가 브랜드인 배우 중 하나다. 2010년대 이후는 더 이상 배우의 이름만으로는 흥행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음에도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출연만으로도 대중적이지 않은 작가주의적 작품도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시킬 수 있는 화제성과 티켓 파워를 가진 압도적인 배우다. 아버지 조지와 어머니 이멀린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즉 혈통은 독일계 미국인 쪽에 더 가까운 것. 4살 무렵부터 CF나 TV 드라마 단역 등에 출연하면서 아역으로 처음 연기를 시작했다.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남다른데 친아버지 조지와 재혼한 여성의 아들이 CF에 나오는 걸 보고 자극받은 것이 시발점이라고 한다. 그의 첫 CF는 우유 CF였다. 학창시절 디카프리오는 학교를 싫어해 시간 때우기식으로 간신히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오히려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관심이 많은 문제였다. 시험 시간에 커닝을 자주 했다고 그러다가 1991년작인 비디오용 코믹 호러물인 크리터스 3에 출연함으로써 영화계에 정식으로 데뷔하게 된다. 그러나 이 데뷔작은 그의 경력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실 크리터스 1만 해도 흥행도 성공하고 평도 괜찮았지만 시리즈가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고 결국 개봉도 못하고 비디오용으로 나온 3편과 이후 4편으로 시리즈를 끝마쳤다. 그래도 골수 팬들이 많아 2019년에 8부작 웹 TV 드라마 시리즈로 다시 부활했다. 우습게도 잊혀지던 이 크리터스 3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알려지면서 그의 이름을 등록이며 비디오나 DVD 표지에 장식하고 홍보하고 있다. 디카프리오를 무명 배우에서 유명해지게 한 건 1992년 TV 시트콤 성장통의 시즌 7 출연이었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 방영되지 않고 여기 출연진들이 월드스타로 성장하진 못해 한국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는데 당시 상당한 인기를 누린 인기 시트콤이었고 디카프리오는 여기서 노숙자 소년 루크 역할을 맡아 주인공 슈버 집안에 얹혀 살게 되어 시즌 7 막판에 하차하기 전까지 준 레귤러 정도 역할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 이 소년의 삶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출연하여 그의 명성에 기죽지 않고 반항적인 양아들 토비 역을 멋지게 연기하였다. 이후 마빈의 방에서 드니로와 다시 함께 공연한다. 마빈의 방은 잔잔한 다독 드라마이고 포스터엔 디카프리오가 마치 주연인 양 나오지만 극중 비중은 조연이다. 드니로는 극중 디카프리오의 외할아버지 마빈과 그의 가족들의 주치의로 굉장히 선량한 인물을 연기했으므로 이 영화에선 이 두 배우들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은 없다. 먼 훗날 드니로와 디카프리오는 플라워 킬링문에서 또다시 함께 공연한다. 이 소년의 삶과 길버트 그레이프를 통해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 시상식과 LA 영화 비평가 협회 시상식에서 가장 촉망받는 배우로 선정되었으며 길버트 그레이프를 통해 세계 비평 협회의 최우수 조연상을 수상했다. 이외의 각종 시상식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여담으로 1993년부터 이듬해 1994년 제66회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이어지는 오스카 레이스 중의 각종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 부분은 대부분 도망자의 토미 리 존스가 수상했다. 1993년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조니 뎁의 지적장애인 동생 머니 그레이프 역을 연기하여 어려운 캐릭터를 잘 연기하였고 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되었다. 1995년에는 바스켓볼 다이어리에 출연하여 방황하는 청소년을 연기하였고 토탈 이클립스에서는 랭보를 연기하였다. 이 영화에서의 외모가 디카프리오의 전성기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1997년에는 세계의 걸작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 잭 도슨 역으로 출연하며 세계적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사실 투자자들은 주연 배우로 매튜 맥커너이를 점찍었기 때문에 디카프리오 캐스팅에 반대했지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생각은 달랐고 그의 선택은 적중하여 이제는 디카프리오의 대표작이 되었다. 실제로 맥커너이도 오디션을 봤지만 정작 디카프리오는 카메론과의 첫 미팅 때부터 건물 내의 여자들을 전부 회의실로 끌어들이는 능력으로 카메론이 내적 갈등 끝에 캐스팅했다고 한다. 타이타닉은 제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11개 부문을 수상하였다. 이는 1950년 이브의 모든 것이 기록했던 최다 후보 기록과 1959년 배너, 2004년 반지의 제왕왕의 귀환의 11개 부문 수상과 타이 기록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 흥행 기록을 달성하였다. 디카프리오는 타이타닉을 통해 세계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다. 이전까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는 등 인상적인 연기를 보인 배우가 잘생긴 외모로 인기까지 거머쥐자 다른 아이돌 스타들이 그려왔듯이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여겨진 것이다. 하지만 디카프리오는 하이틴 스타에 머무르지 않았다. 1998년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셀러브리티의 10분 남짓한 짧은 출연임에도 보여준 빼어난 연기를 영화평론가 빌지 에비리는 극찬했다. 브랜든 대로란 대역이었다. 이 무렵부터 디카프리오는 마틴 스코세이지, 제임스 카메론, 리들리 스콧,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쿠엔틴 타란티노, 클린트 이스트우드, 샘 멘데스,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아리투, 크리스토퍼 놀란, 데니 보일 등등의 명감독들 작품 출연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2002년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 출연했다. 1860년대 초 뉴욕의 격동기 시대를 다룬 영화이며 작품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윌리엄 역을 맡은 데니얼 데이루이스의 연기가 단연 돋보였다. 이 영화는 7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9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이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출연했다. 이 영화를 통해 6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나무 주연상 드라마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2004년에는 에비에이터에 출연했다. 하워드 휴스의 전기 영화로 휴스 역을 훌륭하게 연기하고 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에 노미네이트했다. 에비에이터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함께 77회 시상식의 최대 라이벌이었으나 주요 부문에서 모두 밀렸다. 다만 케이트 블란쳇이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고 스태프 부문에서 사관왕을 달성했다. 2006년에는 스코세이지 감독의 차기작이었던 디파티드에 출연했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긴장감 있는 장면들을 연출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영화는 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편집상을 수상했다. 이후 에드워드 즈윅 감독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출연했다. 피해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액션 영화로 아프리카의 독재와 인간들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평민들의 아픔을 잘 표현해냈다. 이 영화는 흥행과 작품성 면에서 인정받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만들기도 하였다. 디카프리오는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었지만 라스트 킹에 출연했던 포레스트 휘테커에게 밀리며 수상에 실패하였다. 2008년에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바디 오브 라이즈에 출연하였고 샘 멘데스 감독이 연출한 레볼루셔너리 로드에도 출연하였다. 2010년엔 셔터 아일랜드와 인셉션에 출연해서 좋은 평을 받았다. 인셉션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미 주연 배우로 디카프리오를 낙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디카프리오와 톰 하디, 마리온 코티아르, 조셉, 고든 에빗, 와타나베 켄, 엘리엇 페이지 등 화려한 출연진들의 연기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수준 높은 영화의 완성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스태프 부문 사관왕을 이루었다. 2012년에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잔고, 분노의 추적자의 악역인 케빈 캔디 역으로 출연해서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선보였다. 어찌나 악랄한 캐릭터를 연기했는지 디카프리오는 지금까지 해봤던 악역 캐릭터 중에서도 이 켈빈, 캔디가 특히 싫은 캐릭터였다고. 오죽하면 제이미 폭스, 세뮤얼 잭슨 등 함께 제작에 참여한 다른 흑인 배우들이 디카프리오를 달래주며 촬영을 이어갈 지경이었다. 같이 출연했던 크리스토프 발츠는 나무 조연상에 노미네이트돼서 수상했다. 2013년에는 고전소설을 영화한 위대한 개츠비의 캐리 머리던과 출연했다. 이후 디카프리오의 역대 최고의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출연하였다. 이로 인해 86회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 주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그리고 마침내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88회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마틴 스코세이지, 제임스 카메론, 리들리 스콧,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쿠엔틴 타란티노, 클린트 이스트우드, 샘 멘데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아리투,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막강한 할리우드 감독들과 작업하면서 과거 최고의 하이틴 스타에서 진정한 성인 연기자이자 동시대 최고의 배우로 거듭났다. 온갖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들을 연기하였으며 오랜 기간 예술 영화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디카프리오는 감정적으로 병든 인물을 표현하는 일은 나에게 진정으로 연기할 기회를 준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티켓 파워를 인정받는 탑배우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경우 드라마 장르의 특성상 개봉 초기 흥행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 또한 흥행시키면서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흥행성과 작품성 등을 장악하는 할리우드 1순위 배우 중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배우 개인의 티켓 파워로는 동시대 배우 중에서는 사실상 할리우드 최고 수준이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하고 난 후로는 환경운동가 활동에 전념하다. 2018년에 이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9번째 신작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캐스팅됐으며 2019년 개봉되었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나무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했다. 2023년 기준 영화 50편에 참여했다. 미소년 이미지였던 20대와는 달리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인상이 훈훈해짐과 동시에 골격이 커지면서 마초적으로 변했다. 요약하자면 젊은 시절은 탈이 난급 미소년이었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땐 마초 같은 사나이 이미지였다. 물론 2021년 이후는 나이 50세를 향해 가서 그런지
아재의 느낌이 물씬 난다. 현재도 살만 좀 뺀다면 나이 대비 동안인 편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성장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느렸다는 걸 생각하면 외모가 역변했다기보단 그냥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몇 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실제 나이에서 45살을 빼면 원래 그 나이대 서양인 외모로 자연스럽게 보인다. 예를 들어 10대 후반인 크리터스 시절이 10대 중반, 20대 초반인 타이타닉 당시가 10대 후반이라고 생각하고 20대 후반인 태치미 푸유켄이 20대 초반, 30대 후반인 위대한 개츠비가 30대 중반, 40대 중반인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헐리우신이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노화가 더딘 게 아닌 그냥 정말 나이에 비해서 외모가 어린 것이다. 디카프리오와 더불어 동안으로 유명한 덴젤 워싱턴, 톰 크루즈, 폴 러드, 키아누 리브스, 자레드 레토 등이 젊은 시절의 외모가 거의 안 변하는 것과 다르게 시작 시점이 늦었을 뿐 노화 과정 자체는 자연스럽게 밟고 있다고 보면 된다. 키만 크고 상당히 마른 편이었던 1990년대와는 다르게 덩치도 서서히 커지고 두툼해지면서 지금은 엄청난 떡대를 자랑하게 되었다. 당장 레볼루셔너리 로드 때부터 얼굴은 수염을 깎고 1990년대 시절의 모습과 얼추 비슷해졌으나 일반인보다 덩치가 훨씬 커졌으며 현재 그의 체형인 183cm, 90kg은 야구선수 이승엽과 동급이다. 그리고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에 출연한 브래드 피트보다 훨씬 체격이 컸다. 디카프리오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극한의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다. 고유의 연기 양식을 바탕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이며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의 내에서 마치 공연을 하듯이 연기하는 배우다. 자연스러움보다는 과시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녹아들어가는 내추럴리즘 스타일이 아니라 보니 작품 내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온전히 디카프리오에게 집중되는 연기를 많이 선보였다. 표정, 몸짓 모든 것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으로 감정을 최대한 응축시켰다가 폭발시키는 연기를 잘한다. 심지어 원작이나 각본에 그런 묘사가 없던 캐릭터를 연기에도 애드립으로 넣어서 그 인물이 얼마나 내적으로 피폐했는지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분출시키는 인물을 가장 잘 연기한다. 대체로 마음이 병든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빛이 나는 배우다. 디카프리오는 제임스 딘의 겉으로는 멋지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에 반해서 배우가 되었다고 밝혔을 정도로 이런 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와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병든 인물을 그려내는 일은 나에게 진정으로 연기할 기회를 준다 라는 말도 남겼다. 2030대의 젊은 시절에 이런 대역을 많이 맡았었고 40대가 넘은 중년이 되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대역을 맡고 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디카프리오를 두고 리딩롤에 특화된 배우라고 평가했다. 즉 배우 한 명이 단독으로 극을 이끌어 나가는 공연형 스타일의 단독, 주연 영화에서 연기가 빛을 발하는 배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감독들도 디카프리오를 악역이나 조력자보다는 언제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면이 단점이 되기도 해서 다수의 인물이 골고루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는 군상극에서 연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군상극인 돈 룩업과 갱스 오브 뉴욕이 예시다. 돈 룩업과 갱스 오브 뉴욕 모두 영화와 별개로 디카프리오의 연기적인 평가는 거의 없거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갱스 오브 뉴욕은 다니엘 데이루이스에게 완전히 눌리기도 했고 디카프리오 특유의 과시적인 퍼포먼스가 독이 되어서 극의 비중에 비해 필요 이상의 오버 액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유의 과장된 연기가 내추럴리즘을 선호하는 관객층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디카프리오의 연기적 불호는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 그런 면을 디카프리오 본인도 알고 감독들도 아는지 디카프리오의 필모그래피 대부분은 리딩롤 위주의 영화다. 심지어 인셉션 같은 팀업 하이스트 장르도 결국 디카프리오에게 각본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디카프리오의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과장된 연기는 오히려 디카프리오라는 배우의 스타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롤 영화도 꾸준히 찍을 정도의 스타성과 티켓 파워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 방식에서 나오는 단점은 있을지언정 그가 위대한 영화배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놀라운 점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생애 처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에비에이터 이전엔 한 번도 정식으로 연기를 배운 적이 없다는 점이다. 즉 에비에이터 이전까지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배우로서의 업적은 전적으로 그의 타고난 끼와 짬밥에서 나온 것이다. 에비에이터에서 하워드 휴즈를 연기하면서부터 레리 모스에게서 제대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레리 모스는 헬렌 헌트의 연기 스승으로 그녀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당시 자신의 연기 스승이었던 레리 모스에게 감사함을 표한 일화가 유명하다. 디카프리오가 그를 찾았을 당시만 해도 마이클 클라크 덩컨, 헬렌 헌트, 행크, 아자리아, 힐러리 스웬크, 토비 맥과이어 등등이 그의 제자들이었다. 레리 모스는 스텔라 애들러, 리 스타스버그 후임으로 뉴욕 액터스 스튜디오의 연기 선생님으로 고용된 워렌 로버트슨 그룹 시어터 출신 샌포드 마이스너에게서 정통 메소드 연기를 배웠지만 이중 샌포드 마이스너가 메소드 연기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개량한 마이스너 기법의 영향도 많이 받은 연기 기법을 가르친다. 연기 폭은 넓은 편이지만 가장 많이 맞고 호평받은 대역은 남을 속이거나 어딘가 엇나간 부유층이다. 천재 사기꾼을 연기한 태치 위이프 유켄, 편집증 재벌을 연기한 에비에이터,
범죄 조직에 잠입한 위장 경찰을 연기한 디파티드, 사기치며 다이아몬드 팔아먹는 용병을 연기한 블러드 다이아몬드, 중동에서 여러 사람 속이는 스파이를 연기한 바디 오브 라이즈, 타인을 속여서 사람 머릿속에서 정보를 빼내는 산업 스파이를 연기한 인셉션,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서 미친듯이 파티를 하는 사람을 연기한 위대한 개츠비, 사람들 낚아서 쓰레기 주식을 팔고 주가 조작까지 해서 졸부라된 사기꾼을 연기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등 특히 30대 시절에는 10년 동안 이런 배역들을 정말 많이 맡았다.